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픈페이 서비스 시작 4개월이 지났지만 카드사들이 연이어 일정을 연기하며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등 빅테크 간편 결제 시스템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실적 바닥주와 실적 개선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모로코에서 리튬 생산에 돌입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주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이번 달 주류 거래에 허용되는 할인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만 허용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카드사들의 연합군 오픈페이가 공식 오픈한 지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간편 결제 시장을 조준해 야심차게 출범을 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4개월째인 오픈페이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픈페이란 카드사들의 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로 개별 카드사의 결제 플랫폼에서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한, KB국민, 롯데, 하나 등 4개 카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참여 예정이던 BC카드는 일정을 연기했고 이에 따라 오는 6월 그리고 연내 출시 예정이던 우리카드와 NH농협카드도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BC카드는 오픈페이 연동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보다 다른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제 2분기 내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카드사들이 손을 맞잡았던 이유는 빅테크 간편결제 시스템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간편결제 시장 내 카드사 점유율은 2019년 43.8%에서 지난해 33.4%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픈페이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모바일 결제 이용은 불가능해 사용처가 한정될 뿐더러 결제 방식도 바코드와 QR 등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상호연동에 그치다 보니 현재 흥행하고 있는 IT 기업들의 페이 서비스에 대항마가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특히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실시한 데다 삼성페이가 갤럭시워치에 탑재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카드사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힘을 모아 오픈페이의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좀 더 편리성, 안전성, 또한 이렇게 고객들 중심으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야만 오픈페이가 성공할 수 있다. 카드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을 해야만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야심차게 나온 오픈페이가 게르게 그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경기 둔화에 기업들의 어닝 쇼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실적 바닥주와 실적 개선주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김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반도체주가 대표적인 실적 바닥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분기 바닥을 찍고 2분기 주가와 실적 모두 불황의 터널에서 탈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는 7일 실적 포문을 여는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년 전과 비교해 94%가 급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연속 적자 행진이 예고되고 있는데
적자 폭이 무려 3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바닥론에 힘을 실으며 오히려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2분기 안정기에 접어들고 AI 반도체와 기업 서버 수요 증가 등 업황 회복과 함께 주가 상승 여력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은 자동차주입니다. 수익성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증권가도 목표가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1분기 현대차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영업이익 1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조 5천억 원, 기한은 2조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제주항공 등 주당 순이익 상향 조정 종목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EP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는 의미로 배당 여력 등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 전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배당 통지서를 우편물 대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건데요. 환경 보호와 함께 주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손쉽게 배당금을 확인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주주총회 소집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에듀유플러스 KCC 등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배당 통지서 대신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종이 사용량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주주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도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에게 참석장, 소집 통지서 등 관련 우편물을 일체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약 3,500만 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고 30년상 원목 약 3,000그루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친환경적인 행보는 최근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ESG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최근 ESG 공시 법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공시 항목들이 흩어져 있어서 기업 지배 구조 관련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배치를 하고 ESG 관련 항목임을 알 수 있도록 ESG라는 표시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2030년까지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로 넓힌다고 밝힌 만큼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대표적인 배드타운으로 꼽히는 고양 특례시가 기업 도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배드타운 탈피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동환 시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경기 북부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되는데요.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화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 현황까지 이동환 시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님 제가 사실 살다 보니까 주변에 고양시 사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기 좋다보다는 약간 살긴 좋다 이렇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이 주거 환경은 만족하지만 출퇴근이 좀 어렵지 않아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이 배드타운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뭐 다른 것보다도 고양시가 원래 처해진 상황 자체가 규제가 한 3중 규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 규제 중에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그 과밀 억제권요, 그린벨트, 그리고 또 그 우리 보통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3중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하기가 참 힘든 구조로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재정 자립도만 보더라도 그 우리 경기도 전체 시군의 평균이 61.6%인데 우리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32.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이 상황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이 만약에 지정이 되면 지정되는 거로 인해서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우리 일단은 경기도에서 지정이 먼저 됐습니다. 지난 11월에 아마 그 다른 시군의 경쟁을 뚫고 첫 번째 1등으로 이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이 되는데 이번 내년 4, 5월 정도에 아마 그 산자부에서 최종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2024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에 뭐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라 일단은 뭐 계획안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예. 경기도에 같이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고 그걸 하기에 앞서 먼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혹시나 들어오는 의향서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이제 고양시에는 우리 CJ 라이브 시티라고 우리 고양시에 지금 그 세계에서도 그래도 크기가 버금가는 아레나를 지금 짓고 있는데 예. 거기에 그 업체와 그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AEG입니다. 그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인데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기업이 합작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1호 유치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고양시가 같이 MOU를 체결하면서 협력 체제를 갖췄다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그 이스라엘이나 두바이, 아부다비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그 미국까지 가서 그 우리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려고 준비해 왔던 것이고요. 예. 특히 뭐 우리 여건 자체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지원책이 또 마련되는 내용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 고양시를 가로지르는 창릉천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 총 사업비 3,200원 규모의 초대형 정부 하천 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이 고양시에 있어서 이번 하천 사업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고양시의 하천이 한 7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 창릉천이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창릉천 자체가 원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그런 하천이기도 한데 이번에 평소에도 도시계획가로서 사실은 그 하천 부분은 그냥 뭐 하천을 정비한다고 해서 복개하고 그러는 경우가 아니라 이걸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환경부에서 했던 통합하천 공모사업에서는 그 하천을 친수, 치수, 이수 공간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을 통해서 고양시가 갖고 있는 그 하천의 특징을 좀 살려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이번에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창릉청 하천 사업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효과가 아주 크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홍수 조절 차원에서 예. 그 도시 하천이 갖고 있는 기능을 잘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하천 주변이 지금 도시 주변 지역은 물이 많이 흐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건천화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그 하천을 물을 조금 확보를 해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갖고 있는 물의 수질이 그렇게 양호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오는 하천 주변의 하수라든가 오수에 대한 부분들의 그 오염된 물을 차단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예. 바로 관로에 별도의 관로를 만들어서 그 수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번에 그 통합하천 이 공모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무려 3,200억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다면 뭐 평소 우리 꿈꾸는 몇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 고양시가 갖고 있는 그 랜드마크의 의미도 담아내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고양시에 지금 호수공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호수공원이 바로 창릉천에 또 제2의 호수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아마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갈 수 있는 하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최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예. 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잖아요. 예. 고양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은 지난 21일 날
우리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예. 우리 고양시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방문하면서 지역의 현안도 확인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고양시는 1기 신도시의 정비 방안이 지금 필요한데 그 해법으로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에 건의도 했습니다. 안전진단에 갖고 있는 부분이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안전진단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에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이 부분을 잘 토대로 해서 주민 맞춤형으로 도시 정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 특별법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20년 정도 지난 그게 택지개발 준공에 20년 지난 100만 평방미터 정도의 규모도 우리 일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예. 할 수 있도록 또 여건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를테면 뭐 일산 지역 이외에 화정이나 능곡 지역까지도 우리가 저 특별 계획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비가 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을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컨설팅 용역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고양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준비계획까지 들어봤는데요. 예. 네, 이동환 고양시 특례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전동화 흐름 속에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유럽에 이어 모로코에서 수산화 리튬 생산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박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모로코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생산에 나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수산화 리튬 제조업체 야화와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수산화 리튬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3원계 배터리에서 하이니켈 고용량 배터리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양극재 핵심 원료인 니켈과 합성이 용이해 에너지 밀도를 높여 전기차 주행거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는 미국 유럽연합과 FTA 체결국이라 향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 핵심 원자재법에 따른 대외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과 FTA한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가공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모로코라는 부분들이 FTA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MOU를 통해서 좀 더 해외 다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IRA 법안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따르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경우 최소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유럽 CRMA 법안 초안에도 특정 국가의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 독일 리튬 개발 업체로부터 5년간 수산화 리튬 4만 5천 톤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칠레에서도 리튬 업체와 계약을 통해 2021년부터 9년 동안 수산화 탄산 리튬 5만 5천 톤을 공급받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북미에 이어 아프리카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며 핵심 광물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2년 전 사명에서 건설을 떼고 환경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한 SK 에코플랜트가 본격적인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걷어들인 매출 중 3분의 1 가까이를 환경과 에너지 부문에서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SK 에코플랜트의 친환경 신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중 수처리 시설과 폐기물 매립장 운영 등이 포함된 환경사업과 연료전지, 해상풍력, 수소사업 등이 포함된 에너지 사업이 차지한 비중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SK 에코플랜트는 지난해 7조 5,50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환경사업 매출은 7,822억 원, 에너지 사업은 1조 2,645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77%, 198% 증가했습니다.
두 부문이 전체 매출 중 차지한 비중은 약 27%로 한 해 전과 비교해 13%포인트 뛰었습니다. 반면 주택과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솔루션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80% 중후반에서 지난해 70%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환경에너지 사업에서 첫 해외 매출이 발생한 점도 눈에 띕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지난해 해외 사업에서 환경 사업으로 2,708억 원, 에너지 사업으로 2,95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친환경 해외 시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며 올해 본격적인 글로벌 공략을 예고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해상풍력, 연료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통해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넷제로 조기 달성이라는 그룹의 목표 아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종합환경 폐기물업체 환경시설관리 인수를 시작으로 2021년엔 9곳의 폐기물 처리 기업을 사들였고 지난해엔 SK 오션플랜트와 테스 등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자체 사업 외에도 환경, 에너지 분야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며 새 먹거리 발굴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술값을 잡기 위해 주류 판매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도매업자들의 주류 판매에 할인을 허용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류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매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주류 판매업자가 식당 등 소매업체에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를 10박스 구매하면 한 박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일정 수준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식의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의 대형 유흥업소, 음식점 등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받는 이른바 짬짬이 행위가 만연하자 국세청은 주류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식점 등에서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판매 규제는 주류 가격 인상을 유발해 결국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싼 값에 들여와 저렴하게 판매하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판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만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거래 수량,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한 가격 할인만을 허용하고 이와 같은 기준을 지침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음식점의 주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게 소비자에게도 좋고 음식점 사장님 모두에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파는 주류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게 그 대량 구매 시 일정한 할인 혜택을 주는 거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행되면 대형 주점이나 음식점 등이 주류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아 소주 2+1 이벤트, 안주 주문 시 소주 할인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은 지방 미분양과 부실 우려 사업장에 브릿지론을 다수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하며 지난 30일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생태공원을 재정비하며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첫 번째 핵심 전략인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강 생태공원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7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1,000억 원대 배당금을 해외 본사에 송금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배당금 지급 대상은 양대 주주인 메르세데스 벤츠 에이지가 51%, 한성자동차 모기업인 스타오토홀딩스가 49%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전국에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쪽부터 비가 잦아들고 있고요.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집니다. 중서부와 전북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에 그치겠고요. 영서는 종일 이어지지만 아침과 저녁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양은 영서에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졌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로 때이른 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 모레와 글피는 14도에서 15도 선을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며 갈수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대전 10도, 춘천 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13도에서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1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전주 15도, 대구 1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하늘 흐린 가운데 서해와 남해상으로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